이제 올해 거래일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내 증시는 산타랠리가 계속되지 않을까 싶은데 뉴욕 증시는 오히려 좀 잠잠했죠. 네, 크리스마스 전까지 달려왔기 때문이라고 봐야 할지 다시 강세장을 위한 시동을 걸게 될지 국내 증시는 오늘의 흐름을 이어가게 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KM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메리츠증권 황숙 연구원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승폭 확대해 나가는 모습이었는데 시장부터 먼저 좀 짚어볼게요. 김성훈 대표님, 오늘 사실 배당락 당일이었잖아요. 근데 지수가 이렇게 견조했다라는 건 배당락 효과가 많이 분산됐기 때문인지 아니면 시장이 배당보다는 미래의 성장에 계속해서 베팅하고 있다. 어느 쪽으로 좀 보셨을까요? 네, 이제 실제 결제인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26년 첫날의 투자의 시작을 사실 오늘 알리는 상황이거든요. 결제인 기준으로 본다면. 근데 시장에서는 4,200선에 대한 돌파는 굉장히 저는 새로운 지수 레벨에 대해서 긍정적인 흐름으로 보이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장중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장중 최고가를 지금 달성한 그렇습니다. 상황이고요. 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5, 6거래를 연속해서 현선물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 그것이 환율의 효과와 실적의 효과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그런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이 하나 에어로도 투자 경고 종목에서 이제 제외되면서 투자 심리가 좀 대형주, 당분간은 대형주 위주로서 수급 이동이 좀 있을 수 있다. 이제 코스닥하고 코스피하고는 상황이 조금은 이제 변화가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저는 생각은 갖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의 기세 상승은 사실 이제 내년 정도 초반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 텐데 11월부터 이제 도입되고 있는 IMA 이제 제도, 이게 보면 증권사 제도인데 중소형 이제 지수로서의 자금 유입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판단도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벤처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라든가 일부 여러 가지 이슈로서 인해서 대형주 쪽보다는 코스닥은 이제 섹터별로에서 흐름인 굉장히 좀 이 수익률 면으로는 천차만별의 이제 차별화가 이어질 수 있을 텐데 지금으로서는 첨단 산업에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로봇이라든가 우주 산업 관련된 섹터들의 시장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라는 점은 저는 코스닥 쪽에서 오늘은 그래도 상승 하락 종목이 거의 동일했지만 사실 코스피는 상승 하락 종목이 굉장히 좀 빠르게 좀 대형주 쪽으로 매기가 이어진 반면 코스닥 쪽은 섹터별로의 흐름이 좀 더 차별화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코스닥은 섹터별로 차별화가 계속 이어질 수도 있다 짚어주셨고요. 그런가 하면 우리 시장과 다르게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조금 다른 온도차를 보였는데요. 연구원님, 지난 주말 뉴욕 증시 좀 산타랠리를 기다렸던 투자자들한테는 조금은 아쉬울 수 있었던 장이었던 것 같은데 이 분위기를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뭔가 추가 상승을 위한 좀 에너지를 응축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미 오를 만큼 오른 건지. 저는 그 후자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 지난주 금요일 분위기는 유동성이 얇은 숨고르기 장세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날짜를 보시면 12월 24일 오후부터 이제 휴장을 해서 25일까지 휴장이었고 휴장 이후에 첫 개장일 26일 금요일이었는데 하필 그 다음 날도 토요일 일요일 휴장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끼어 있는 금요일이었다라 보니 연말 휴가 및 결산 영향으로 인해서 거래량이 줄었고요. 지수는 그래서 보합권을 좀 나타냈던 것 같습니다. 3대 지수 모두 0.1% 미만의 변동성이 나타났는데 S&P 500은 지수 기준으로 보면 그 전 거래일 종가 기준으로 신고가 경신하고 이날도 장중 신고가를 경신을 하긴 했었습니다. 맞아요. 그 전에 5거래일 연속 이제 오르고 있었던 만큼 전반적인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가운데에서 약간의 대부분의 휴가 시즌을 겹치면서 뭔가 이제 활발한 거래가 일어나지 않은 그런 영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그래서 산타랠리가 꺾였다라고 보기보다는 이미 이제 상승한 영향이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뉴스가 특별히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말에는 자연스럽게 차익 실현이라든가 저가 매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서로 맞부딪히면서 횡보장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이런 지수 변동성이 밋밋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름의 색깔은 좀 있었던 금요일 장의 모습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색깔이요? 섹터별로 좀 보면은 좀 그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로는 그 와중에 가장 많이 오른 섹터가 소재 섹터입니다. 소재. 소재가 저희가 이제
원자재 섹터라고도 부르는 섹터인데 원자재. 네. 그래서 뭐 금이나 은이라든가 뭐 구리, 신고가 그렇죠. 경신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미국의 이제 채광 기업들이 요 섹터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프리포트 맥모란 같은 기업들이 2% 이상 주가 상승하면서 이런 이제 원자재 랠리와 관련한 그런 섹터가 금요일장에는 좀 많이 올랐고 두 번째로 많이 오른 섹터가 IT 섹터입니다. IT. 기존의 주도 섹터가 여전히 모멘텀이 슬라이트하게나마 살아있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뭐 팔란티어라든가 엠러빈 이런 기술주들이 다소 좀 주춤을 하긴 했지만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 이제 1% 상승을 하면서 네. 시가총액 1위 주식이 또 이제 힘을 보여주면서 기존의 주도주 모멘텀이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모습을 또 확인할 수 있었던 게 금요일날 장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달로 미국 시장을 좀 통틀어서 보면은 뭐 테크도 잘 올라갔지만 기대치만큼은 아니었고 사실 제일 많이 올랐던 게 금융 쪽이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 금융은 테크가 내년에 한번 다시 갈 수 있는 키워드가 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니면 연말 연초라 일시적으로 이렇게 좀 좋은 건지 윈도우 드레싱처럼 네네. 그런 부분인 건지 아니면 이제 좀 색깔이 좀 변한다고 보시나요? 저는 전반적인 색깔은 좀 비슷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기존의 주도주들의 실적 모멘텀이 가장 강한 상황, 특히 뭐 IT 섹터 중에서도 지난 3분기 실적 시즌을 또 리뷰를 해보면 반도체 섹터의 실적 추정치가 가장 많이 상향 조정이 되었거든요. 이제 반면에 금융주는 12월에 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12월 한 달을 이제 섹터별 수익률을 비교를 해봤을 때 말씀하신 대로 IT 제일 섹터가 MTD로는 그렇게 아웃퍼폼하지는 못했지만 맞아요. 그게 이제 중간에 버블 이슈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빠졌다가 다시 좀 올라오는 이런 양상이 12월에 좀 나타났었고 금융 섹터의 경우에는 많이 오른 게 이제 어떤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든가 어떤 금융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기존에 사실은 올해 상반기에 한번 소화를 했었던 재료들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또 랠리를 나타내곤 했는데 이게 요 금융주들은 다른 한편에서는 AI 그 인프라 투자와 약간의 어떤 그런 간접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섹터이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최근에 이제 10월 달, 11월 달 들어서 미국 AI 인프라 투자에 가장 두드러졌던 부분 중 하나는 기존의 AI 투자는 기술주들의 자체 자본력으로 투자를 하다가 이제는 민간 금융 자본이 이제 AI 산업으로 들어가면서 그렇죠. 이거를 저희는 다른 말로는 AI 기업들이 이제 부채를 끌어다 쓴다라고 네. 표현을 하는데 그게 금융 기업들한테는 이제 수혜가 일부분 수혜가 될 수 있는 포인트다라는 이자도 거죠. 있고. 네. 예.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이 또 어떤 기대감 관련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입니다. 네, 맞아요. 지난주에도 뭐 AI 거품론 버블론에 이어 AI B2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런 수혜는 일단 미국 내에서 금융주들이 좀 챙겨가고 있는 것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워낙에 이제 트럼프도 완화적인 정책을 갖고 가기 때문에 금융주들을 눈여겨보자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김성훈 대표님 오늘 시장에서 제일 재밌었던 특징적인 거는 많은 종목들이 뭐 올라간 것도 있는데 저는 오늘 이렇게 보고 싶어요. 투경 해제된 종목들 모두 올라갔다. 뭔가 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까? 하이닉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두산에너빌리티, 현대로템 오늘 다 윗골이 안 달리고 쭉쭉 치고 나가면서 마감했습니다. 뭐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대형주에 대한 모멘텀을 자꾸 이제 걸림돌이었던 요소들이 제거된다는 그쵸. 점. 예,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이제 가치만으로 평가가 될 수가 있는 상황에서 일단 제가 아까 전에도 뭐 SK하이닉스 실적을 얘기를 했지만은 환율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투경 해제의 모멘텀들이 한 번에 오늘 6%대로 반영을 하루 만에 이렇게 좀 폭발적으로 이제 성장을 했거든요. 네. 이 모멘텀이 그러면은 오늘로 단기간에 끝날 것이냐? 그걸로 봤을 때 오늘이 저는 시작점이라고 생각이 되고 수경도 해제됐고. 네, 이 종가상으로는 지금 최고치의 주가 수준인데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런 생각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SK하이닉스를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지금의 주가 레벨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레벨일 것이냐.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마이크론 얘기도 많이 뭐 지겨운 얘기지만은 지금 마이크론에 대한 이 상대적인 저평가 그리고 H200의 중국 수출 재개됐을 때 이제 엔비디아의 매출 비중이 15% 이상 또 차지하고 있을 수 있는 부분에서 그것들이 완화된다는 점 그리고 HBM4의 내년 양산 본격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슈들이 지금 이 반도체 주도를 이끌어가는 상황에서 이 비중이 우리가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반도체 비중이 포트폴리오 없었을 때와 있었을 때 수익률 차이가 앞으로 갈수록 굉장히 좀 이 격차가
좀 클 수 있다는 점을 좀 상기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상당 부분 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뷰는 지금부터라도 좀 오픈 상단을 좀 맞아요. 열어보고 맞아요. 대응을 해 나가셨으면 한다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3,300억 샀는데 하이닉스를 외국인이 1,700억 원 가량을 매수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 보셨을 때 예전에 하이닉스 전고점 찍고 좀 내려왔던 흐름에서 많이 좀 하락했었잖아요. 그때 어떤 일각의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오늘 같은 날 하이닉스가 이제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게 진짜 본격적인 상승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이 타이밍이 딱 맞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뭐 결과론적으로 SK하이닉스의 이 본연의 가치가 훼손되는 역할을 보여준 게 아니고 대외적인 환경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AI 버블로는 늘 있어왔던 거고 네. 제가 봐도 내년에도 그러니까요. 또 오라클 부채와 관련된 리스크는 항상 존재를 하는데 그때마다 사실은 SK하이닉스가 반응을 좀 했지만 이번에는 좀 다를 것 같아요. 내년에는. 왜냐하면 사람도 그렇고 계속 악재가 노출이 될수록 내성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부터 만약에 SK하이닉스가 대외적인 환경 이슈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한다면 오히려 매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점을 꼭 상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사는 게 최고였었던 거예요. 예. 아쉬운 마음에 지금 중얼중얼. 맞습니다. 네. 네. 대표님, 근데 SK하이닉스 관련해서 1월 9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 ADR 관련한 제공시 그 일자가 1월 9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저희가 좀 예상할 수 있는 중요 이벤트, 단기 이벤트로는 중요 지금은 이벤트일까요? 그렇죠. 오. 그렇죠. 이제 뭐 사실은 이게 가치를 높여준다기보다는 일단 해외 투자자들한테는 신뢰성을 좀 더 높여줄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그쵸. 것으로 보이는데 핵심은 사실 ADR이 핵심은 사실 아닌 것 같고요. 네, 다음 달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렇죠. 거기에 힌트를 얻어서 SK하이닉스 이게 실적 발표된 다음에 바로 수급이 SK하이닉스 쪽으로 좀 더 이동을 할 것 같거든요. 지금 먼저 반응을 했던 게 삼성전자였고 그다음에 뒤늦게 또 SK하이닉스가 이제 발동이 좀 걸렸는데 실적 시즌 일정 매매도 사실 최근에 다 알고 있지만 그게 되게 중요한 사항이고 3분기도 그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도 일정 매매 쪽으로도 수급이 좀 이동하는 현상도 일부 나올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승연구원님은 이 국내 반도체랑 좀 연결되는 건 미국에서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자, 내일 되면 다시 또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엔비디아가 그로크를 전략적으로 인수하지 않았습니까? 엔비디아도 참 대단하지만 이런 걸 보면은 엔비디아가 이 이슈와 함께 TPU나 앞으로 나올 자체 칩틀에 대한 몸값을 올려준 것 같다라고도 좀 생각을 거꾸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그로크 이제 인수한다는 뉴스가 나왔지만 엄밀히 말해서는 어떤 업무 협약과 그리고 뭐 인재가 이동하는 그런 이벤트가 사실은 뭐 지난주부터 좀 회자가 되면서 네. 엔비디아 주가에 좀 영향을 주기도 했는데 그 이슈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그 그로크라는 회사는 이제 그 자체 반도체인데 그 반도체에 걔네가 갖고 있는 반도체의 설계 역량이 그 이제 추론 쪽에서 맞아요. 그 레이턴시라고 하는 지연 시간을 극도로 네. 낮춰주는 그 기술력을 갖고 있는 그 기업입니다. 그래서 요게 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어떤 전략적 포인트를 갖고 생각을 하느냐? 엔비디아의 GPU와 그리고 거기에 비견돼서 나왔던 TPU 혹은 이제 ASIC과 같은 애들의 그 차이점은 TPU의 ASIC은 추론의 시대에 훨씬 더 최적화되어 있고 GPU는 범용적이지만 뭐 상대적으로 TPU가 좀 더 효율적이다라는 이런 맥락에서 이제 많이 비견이 되었었는데,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이번에 그로크를 인수한 것은 그런 추론의 시대에서 자기들도 낮은 레이턴시를 가진 반도체 개발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엔비디아가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는 AI 하드웨어, AI 인프라가 AI 학습을 중심으로 이제 시장 그 인프라 산업이 재편이 되어 왔었다라고 하면 앞으로 커질 추론 시장, 그러니까 추론이라고 하면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AI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 GPU나 AI 반도체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느냐인데 그 부분에서 엔비디아도 이제 그 기술을 이제 그로크를 통해서 이제 준비한다는 그런 맥락이고요. 그래서 자기들도 거기서 좀 더 뭔가 헤게모니를 가져가겠다라는 맥락에서의 그런 움직임이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젠슨왕도 사실 TPU 처음 나왔을 때는 사실 그 전에 어떤 기술이 나와도 젠슨왕은 긁히는 티가 안 났었거든요. 근데 TPU는 조금 긁힌 티가 났습니다. 우리는 초격차로 바꿔가고 있다 이런 인터뷰를 할 정도였는데 이번에 이제 의식은 된다. TPU 시장 같은 에이직 칩이 의식은 된다라고 해석을 하십니까 혹시? 사실 저는 엔비디아는 그냥 자기들이 가던 길을 원래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이번에 사실은 그 그로크를 인수한 것도 추론 시장에서 이제 엔비디아의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엔비디아의 그 락인 효과를 계속 가져가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 중 하나로 엔비디아의 구멍을 막아주는 전략이니까. 전략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가던 길 가는 거고 TPU 너네대로 잘한다. 우리는 하지만 우리가 가던 길 계속 가고 네. 우리의 뭐 소프트웨어나 그 사람들이 우리 거를 이용하면 그 주변의 사람들 우리 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요 전략을 가지고 계속 우리들의 비즈니스를 나가겠다라는 그런 일환에서의 그냥 그 원 오브 댐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봤을 때는 일단 이 뉴스는 사실 엔비디아가 더 대단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TPU를 앞으로 더 높게 쳐줘야 되나라는 이 고민이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본 거예요. 그것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저는 11월부터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니까 TPU와 구글이 대단해진 거는 그대로 인정하는 맞아요. 것 때문에 엔비디아가 이제 뭐 여기에 이제 뭐 뺏긴다라거나 진다라거나 이런 맥락으로 해석하는 건 좀 지양하자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을 한 연속 3번을 해야 답변이 나온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계속 찌르면 뭔가는 맞아요. 나온다. 나올 때까지 네. 질문한다. 미증 씨 계속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AI 인프라와 또 오라클 얘기도 좀 해보고 싶은데 미증 씨가 좀 잠잠한 와중에도 블룸버그가 선정한 올해의 인물이 시장의 화제인데요. 이 주인공이 오라클의 레리 앨리슨이었습니다. 연구원님, 이 젠슨 왕이나 머스크를 제치고 지금 앨리슨이 꼽힌 배경 어디에 있다라고 짚어야 될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올해의 인물이라고 선정이 된 배경은 뭐 젠슨 왕이나 그 저희 누구를? 젠슨왕. 테슬라의 머스크나 일론 머스크. 각자 기억이 워낙 나요. 인사들이. 머스크는 원래 이제 대단했던 사람들이고 올해 사실은 올해 2025년 AI 인프라의 해라고 해석을 했을 때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일 것이고 네. 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와 가장 이제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업이 오라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퍼스케일러 기업 중에서 가장 이제 늦게 시작한 기업으로서 좀 더 공격적인 투자를 올해 많이 했던 게 오라클이기도 해서 그런 맥락에서 블룸버그에서 올해의 기술 거물로 앨리슨을 꼽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맞아요. 이경규 씨가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연예 대상을 받으려면 1년 내내 잘하기보다는 연초보다는 연말에 잘해야 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항상 잘하던 뭐 젠슨왕 머스크보다는 올해 딱 눈에 띄었던 게 또 오라클의 CEO이기 때문에 뭐 거푸놓은 부분은 반영이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연말이니까. 중요한 건 연말에 잘해야 된다. 그렇죠. 여튼 연말은 잘했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또 원점까지 확보하려는 앨리슨의 집요함도 좀 돋보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라클을 그러면 단순 클라우드 기업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AI 인프라에 있어서 최종 포식자? 이렇게까지도 좀 평가를 해줄 수가 있을까요? 최종 포식자라기보다는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해서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하는 기업들을 정확히 꼽으면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요 4개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4개 기업 안에 드는 이제 거대 기업이다라고 이제 AI 인프라 기업에서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기업이다로 봐야 되는 거는 맞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좀 미국에서는 뭐 다양하게 이제 빅테크들 내년에도 뭐 좋은 전망, 좀 상반된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김성호 대표님 보셨을 때 요게 이제 오늘 주말간에 있었던 이슈가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이 빅테크들도 지금 AI 칩들이 엄청 중요하고 엄청 구해야 되는 시점인 거잖아요. 근데 HBM3, 4 모두 가격이 지금 30에서 50%는 다 인상할 거다 내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구글, 엔비디아는 그렇다 쳐도 나머지 뭐 앞서 이야기한 오라클도 있을 것 같고요. MS도 있을 것 같고 메타도 그렇고 비용에 대한 문제가 내년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에서 집중하는 게 이제 비용에 관련된 문제와 더불어서 수익화적인 관점이 가장 핵심인 것 같고 지금 계속해서 이제 그 부채 말하자면은 대규모 채권 발행이
내년에도 시장에 대해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렇다면 이 회사채 발행의 급증이 단순히 AI 인프라 구축에 대한 마련 자금 때문이냐, 아니면은 만기가 도래하고 있는 채권을 막기 위해서 재발행을 하는 것이냐, 그 규모면으로는 계속해서 저는 이어질 수 있지만, 최근에 오라클 사태에서 해결책을 하나 제시한 게, 트럼프가 이번에 이제 이 바이트댄스에서 틱톡 모회사 쪽에서 이제 그 합작회사를 이제 설립을 하기 위해서 이 오라클의 이제 하나의 큰 고객사를 하나 마련을 해줬잖아요. 예. 바이트댄스의 틱톡을 미국의 이제 그 지분을 15% 정도 이제 주면서 그런 것을 좀 무마하게 하는 과정이 이어졌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이 리스크도 있지만 사실 미국 정부에서도 그렇거나 전반적인 AI 산업에 대해서 중국의 걸기를 계속해서 막기 위한 과정에 어느 정도는 국내 이제 이 미국의 이 빅테크 업체들의 기업의 투자는 계속 이어질 거고, 수익화 과정은 좀 느려질 수는 있지만 그런 것을 어느 정도 누수를 막기 위한 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면, 큰 우려감은 저는 내년 정도는 그렇게 터질 만한 우려감은 없다라는 해석을 좀 내려드리고 싶은 상황입니다. 네, 무난하게 내년까지도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황순희 연구원은 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내년에 혹시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AI 쪽 테크로 봤을 때는 승자 독식의 시대가 더 강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엔비디아나 알파벳은 우위를 지켜갈 거고, 그 외에 오라클, 메타, 그 외에 좀 기업들은 위태위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인더롱론에서는 승자 독식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그 승자와 패자가 갈리는 국면이 당장 내년이 될지 아닐지는 확언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내년은 좀 이를 수도 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승자 독식이라고 하면 이제 기존의 헤게모니를 가진 기업들이 계속 자기네들의 높은 현금 흐름을 가지고 거기에 파생된 산업을 또 막대한 현금을 투입을 해서 그렇죠. 선점을 하고, 그 선점이 이제 또 그 다음 산업에서 또 선점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영향력들을 계속 발휘하게 한다라 보는데, 이게 비단 뭐 AI 산업의 시작부터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의 빅테크 기업들이 AI 산업을 선도하고 있느냐를 또 생각을 해보면, 그네들이 이제 그 전부터 있었던 막대한 현금 흐름을 가지고 새로운 신산업에서 얘네가 먼저 치고 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은 이미 좀 준비하고 있다 손 치더라도, 뭐 알파벳 같은 기업들은 사실은 이제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좀 치고 갔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이제 승자 독식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당장 그게 내년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그런 구도가 확정될 가능성을 여전히 시장에 놓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조합이 너무 좋은데요. 대표님 긍정 요정과 지금 연구원님 조심스럽게 하나씩 다 짚어주시는 네. 오늘 조합이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예, 조심스러운 게 좋은 거. 아니, 뭔가 조금씩 짚어주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세밀하게 다 네. 이제 하나하나 좀 봐준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아주 너무 네. 좋은 조언인 네.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 강한 전선 전력 설비주들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선. 구리가 지금 내년 최악의 공급 부족 사태도 전망된다고 하면서 오늘 구리도 상당히 강한 모습인데, 자, 대표님, 구리 왜 이렇게 강한 걸까요? AI 데이터 센터발 이런 구조적인 요인들이 더해지는 걸까요? 뭐 어찌 보면은 이제 구리만 강한 건 아니잖아요. 금, 은 다 다 같이 이제 사상 오르고. 다 같이 원자재 가격이 사상 최고치. 상대적으로 보면은 통화 가치가 좀 하락을 했다는 점, 그리고 실물을 경제 활동하고 더욱 밀접하게 연동이 되는 게 금속 중에서 구리이기 때문에 오늘 반등은 사실 SK하이닉스의 역할이 좀 더 크지 않았나라고 보여주고 있고, 구리 가격 상승이요? 그렇죠. 아니, 구리 가격 상승보다는 오늘 전선주들의 상승이 전선, 네. 어차피 AI 데이터 센터에서 가장 필요한 게 전력 부족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그동안에 좀 잠잠했던 관련된 이제 전력주들이 상승을 했는데, 앞으로 그러면은 구리 가격에 대한 상승 여력은 어떻게 될까를 굉장히 많이 이제 질문을 해주실 맞아요. 건데, 데이터 센터 하나당 뭐 5만 톤에서 6만 톤 이상의 구리가 들어가는데, 지금으로서는 이제 뭐 인도네시아 광산이라든가 그런 이 광산에 대한 생산량은 계속 될 거지만은 이것이 수요를 따라갈 수 있을지,
그것보다는 저는 공급 부족은 계속 나올 거라는 거죠. 그리고 금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한돈에 지금 가격이 93만 원을 맞아요. 돌파를 했다고 하는데 뭐 해적 케이블이라든가 이 고부가 가치 상품들에 대한 이 수요는 계속되어올지언정 사실 지금의 이 생산 캐파로는 이 전력주들이 앞서서 나올 수 있는 수요를 맞출 수 있는지는 사실 계속해서 지금 한 4년간, 5년간은 계속 쇼티지는 나올 거기 때문에 네. 이 전선 관련주들은 아마 고점에서 한 약 20% 정도의 조정을 받을 때마다 사실 전고점 실적 발표 때마다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돌파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저는 LS를 중심으로 LS 같은 경우는 자회사 그렇죠. 예. LS 에코에너지도 그렇고 LS LNM이 이제 이 금하고 이제 구리 이를 재련하는 이제 매출 비중이 거의 한 80에서 90%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종합했으면 저는 뭐 탑픽으로서는 뭐 LS 정도는 한번 저희가 접근해봐도 될 만한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아까 지금 변압기도 나오고 있고 지금 전선도 같이 나오고 있는 건데 구리 가격이 오른다라는 거는 전선에 더 호재입니까? 변압기에 더 호재입니까? 이 마진율에 따라서 궁금합니다, 이게. 예, 전선이 더 높나요, 마진은? 그렇죠. 근데 이제 전반적인 마진은 변압기가 한 20%, 영업이익 20%, 이제 전선은 한 8%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리 가격이 올라서 챙길 수 있는 마진이 높아지는 건 어디예요? 챙길 수 있는 거 이제 당연히 전선이죠. 전선이군요. 전선이긴 한데 전체 제품의 마진은 변압기가 더 높은 상황이고, 그렇죠. 근데 상대적으로 보면 앞서서 이제 질문을 해주셨을 때는 전선에 대한 그냥 이 내재 가치적으로 봤을 때는 전선도 반등을 나올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오늘과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계양전기가 뭐 상한가를 이제 보여주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별적인 모멘텀이 굉장히 강한 요소로 이제 부각이 되는데 계양전기는 자동차 부품 모터 쪽 매출이 이제 강력한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상승을 한 거고, 제가 이제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전기보다는 전반적인 이제 센티멘트라든가 아니면은 마진율로 봤을 때는 사실 변압기 쪽 4대장을 매매하시는 것이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이 변동성이 사실 네. 전기 쪽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변압기 4대장 쪽으로 가셔도 만족할 만한 수익률은 당연히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계양전기가 이쪽 밸류를 받아요? 전 로봇주인 줄 알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전기 쪽이지만은 예. 앞서서 이제 로봇주의 모멘텀,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모터 쪽 매출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모터에 불이 이번에도 들어가니까. 모터에 불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아마도 최근 들어 상한가를 기록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로봇 쪽의 모멘텀은 강력하지만 본연은 이제 전기 쪽 매출은 일부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말씀을 드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새는 다 뭔가 더해지는 요소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대표님, 근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구리 가격 상승했을 때 전선주들 뭐 같이 올라가는 게 이게 가격 전가가 가능해서라고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뭔가 임계치를 넘으면 역효과라든지 오히려 더 이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냥 계속해서 호재이기만 한 건가요? 저도 그 생각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격 저항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구리 이제 파생 상품에 대해서 1차로 관세를 부과했고 27년도 들어가서도 구리나 이제 관세 범위를 또 확대를 하고 있는데 전선주들은 그러면 우리가 관세 부과했을 때 그럼 가격 만약에 관세 20% 부과하면 그 이상으로 가격을 아예 제품 가격 올릴 때 사는 이제 이 고객사가 매수를 이제 수요를 해주는지를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가격 저항은 없다는 이 상황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는 당장에 걱정할 내용은 사실은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가격 저항보다는 공급 부족에 대한 이 뭐랄까 이 충족 수요가 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요소보다는 지금은 이 본연의 가치 쪽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앞서 이제 뭐 변압기 전선주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근데 아까 뭐 LS도 거론을 좀 해주셨잖아요, 지주사적으로요. 변압기 빅3가 오늘도 사실 주간 다 좋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LS 일렉이 사실 가장 차트상 흐름은 좋아 보이기는 하거든요. 대표님은 뭐가 제일 괜찮아 보이세요, 빅3 중에? 일단 미국발 호재는 LS 일렉트릭이 제일 강할 거고 최근 들어서 보면은 미국 매출 이제 성장폭을 봤을 때 LS 일렉트릭이 이제 작년 대비해서 약 200% 미국에 대한 매출 비중이 좀 높아졌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테슬라 우리가 앨런 머스크의 XAI에 이
최대 고객사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 부분으로 봤을 때는 테슬라의 주가 상승과 캐펙스가 늘어날수록 LS 일렉트로닉이 이 캐펙스가 확대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모멘텀은 당연히 LS 그룹 쪽으로 많은 비중을 확대해야 되고 또 효성중공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북미 쪽에서의 이런 AI 데이터 센터 캐펙스 투자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기 때문에 네. 저는 뭐 두 가지 종목 보면 LS아까지 지주사 쪽은 내년 들어서 더 본격적으로 이어질 그렇죠. 상법 개정 이제 그런 이슈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뭐 LS 일렉트로, 효성중공업 당연히 효성중공업 말씀 안 드려도 투자자 여러분들이 탑픽으로 아실 거고요. 이렇게 세 종목 정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구리 이야기해 보니까 최근에 또 뭐 다 올랐으면 은도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연구원님 보셨을 때 은이 이게 에브리띵 랠리라고 해서 금 따라가고 은 따라가고 구리도 있지만 은은 더 AI 때문에 좀 특별하다라는 이야기도 같이 있더라고요. 뭐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 최근의 랠리는 뭐 AI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원자재 자체를 좀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 해지수에 따라서 금 오르고 금 따라가니까 금에 대한 대체적으로 은 오르고 은 오르니까 은에 대한 대체적으로 뭐 팔라디움, 네. 뭐 백금 이런 거 이제 오르는 그런 맥락에서 지금의 원자재 가격들의 움직임을 해석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에브리띵 랠리의 개념으로만 일단 현재는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방산과 우크라이나 재건 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특이했던 게 방산,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같이 올랐다라는 부분일 것 같은데 사실 방산이라고는 해도 우주항공 테마가 특히 강했던 부분인데요. 대표님, 지금 보면 뭐 나사 신인국장도 그렇고 오늘 국내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좀 뭔가 우주항공 분야의 키워드가 정부 주도에서 민간으로 옮겨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사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동안에 호재가 좀 많음에도 불구하고 90만 원대 이하까지도 막 거래가 되면서 이것이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돼서 그런 거냐 아니면은 미국발 스페이스 X의 밸류체인에 속하지 않았고 또한 국내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격차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이제 인공위성 관련된 뭐 대장주를 비롯해서 종목들의 변동성이 좀 생각보다는 약했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의 방산주의 반등은 투자 경고 종목 해제도 있지만 아마 내년도로 들어갈수록 각국 세계 각국의 방위비 증가해서 그쵸. 이제 대형 수주 모멘텀들이 하나둘씩 나올 거고 오늘 특이한 점은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하고 방산하고 같이 올랐다라는 점이 되게 특이한데 올해 이런 흐름이 많았어요. 예, 사실. 예, 네. 예. 근데 이제 저런 걸로 보여요. 사실은 지금 돈바스 지역을 러시아가 워낙 이제 영토를 많이 탈환을 했고 그쵸. 저희는 못 느끼지만 이 동유럽 국가들은 굉장한 그 전쟁 관련 위협으로. 리스크에 많이 노출이 돼 있을 러시아가 거라는 계속 거죠. 커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언제든지 협약 이제 만약에 뭐 휴전 협약이 이어질 이게 휴전하고 종전하고는 좀 다른데 종전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봤을 땐 그렇고 그래서 아마도 우리 생각보다는 좀 빨리 이제 뭐 아랍에미레이트를 비롯해서 지금 중동이라든가 유럽에서는 우리나라를 납기를 정말 잘 맞추고 있는 예. 국내 기업에게 방산 수주가 생각보다는 좀 빠르게 그쵸.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모멘텀으로 오늘 반등이 나오지 않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이제 천무 3차 수주를 성공했죠. 4.8조 원 규모가 된다라고 하는데 계속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방산을 어떤 밸류로 줘야 되는지 계산을 더 높게 해줘야 되는 시점이 오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내년 방산 그래서 우리가 어떤 키워드를 잡고 봐야 되나라는 건 항상 고민입니다. 앞서 말씀 잘해주셨는데 죄악주라고 하잖아요. 방산주, 방산, 전쟁이 일어나면 주가가 올라가서 죄악이고요. 카지노도 그렇습니다. 놀러 가면 이제 도박이라든지 하지만 도박을 하면 할수록 주가가 올라가는 게 카지노. 담배도 그렇습니다. 이런 죄악주들이 있는데 방산도 사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종전의 무드를 잡는다고 하면 방산주만의 호재는 사실 없어진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해석을 좀 어떻게 하십니까? 앞서서 이제 뭐 인공위성 관련된 모멘텀들도 내년에 제일 큰 모멘텀 이벤트라고 하면 그 이슈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뭐 LIG 넥스원, 로텐까지도 그런 수혜를 받을 건데 핵심은 이제 스페이스 X에 대한 것은 핵심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구조권 이게 제일 큰 게 현대로템에서 9조의 빅수주가 터졌는데 그거 이상으로 터질 수 있는 뭔가 핵심적인
대형 모멘텀이 있느냐 그걸로 좀 많이 해석을 하더라고요. 2조 정도면은 굉장히 적게 보고 그러면은 이제 9조, 이제 10조 넘어서의 네. 숫자가 나와야만 방산이 좀 믿고 올라갈 수 있다. 이제 우리의 눈높이가 조금 높아졌기 때문에 뭐 높아졌구나. 실적도 그렇잖아요. 실적 컨센서스를 일부만 비트를 해도 실망감 때문에 가이던스가 좀 약하다 이런 실망감 때문에 빠졌지만 지금으로서의 방산주를 볼 때는 아마 1, 2월, 3월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유럽향 빅수주가 하나 정도는 저는 터진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종전이 나와도 이 아까 말씀드렸던 유럽 국가들에게 있어서는 지금의 상황이 굉장한 그 위협감이 들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종합했을 때는 저는 방산주들이 오늘 반등에 성공은 했지만은 이것이 저는 단기간에 마무리 국면이다 지금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렇고 대형주 수주에 대해서 유동성이 좀 유입을 했다는 점도 긍정적이고 저는 여러 가지 요소는 방산주한테 모멘텀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글로벌 키워드에서 자주국방이 내년까지도 좀 지속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연구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내 방산 말고 글로벌 트렌드로 봤을 때 자주국방 내년까지도 좀 이어질 것 같으세요? 거대한 트렌드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글로벌 변동성 데이터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이후에 1990년대까지, 90년 초까지가 이제 그러니까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해서 대대적인 무력 충돌은 없지만 이제 약간의 냉전 시대가 그때까지 있었고 그 와중에 이제 무력 충돌을 대비한 국방비 지출이 있었고 90년대 이제 소련이 붕괴하면서 약 30년 동안 평화의 시대가 2020년대 초까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게 턴어라운드가 된 거는 이제 2020년대부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이 됐고 미국과 중국이 무력 충돌은 하지 않지만 사실상 전략 경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중간에서 미국은 이제 글로벌의 국방을 자기가 책임져 주는 게 아니라 유럽 너네가 가서 국방력을 갖추도록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고 저는 팔란티어 그 피터 틸이 한 얘기가 되게 좀 와닿았던 얘기가 뭐가 있냐면 전 세계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구 세계가 이제 압도할 만한 힘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말인즉슨 결국에는 자주국방이 역설적으로 평화를 가져와 준다라는 그런 맥락에서 국방비 증액과 여기에 따른 뭐 관련주들의 어떤 수혜는 이게 단순히 전쟁이 시작하고 끝나고의 맥락과는 좀 다른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그런 흐름이어서 그런지 자주국방 그리고 이 세계화라는 기조가 좀 끝나가는 것 같고 좀 탈세계화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원자재도 더 올라가는 것 아닐까? 그래서 다음 키워드가 최근에 자주국방이었다면 이 다음 키워드는 원자재이지 않을까 생각은 좀 들거든요. 원자재는 사실은 그것도 이제 여러 그 지역 편제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한창 이제 지역화가 되고 이제 공급망이 분배 그 재편이 되면서 2022년에도 비슷한 맥락에서 원자재 가격대로 좀 올랐던 것 같아요. 이제 그 부분들은 이제 또 공급망 재편됨에 따라서 수혜주가 생길 수도 있고 피해주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지금 방산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까지도 좀 짚어봤는데 대표님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들 뭐 계속해서 뜨고 지고 했었던 상황인데 만약에 진짜 정말 종전협상 급물살 타게 되면 재건 관련주들은 이제는 정말 새로운인 건가요? 아니면 오히려 실적이 더 붙어서 정말 올라간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붙을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오를 건데 지금에 와서 뭐 미리 저희가 베팅할 상황은 아닌 걸로 보여요. 이게 사실 95% 종전 합의가 지금 이행이 됐다라고 언급을 했지만 그것이 지금 얘기가 계속해서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투자자라도 재건 이슈가 터질 때 지금 재건주들을 매수하는 그런 여력은 저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다른 섹터들의 이 매력도가 훨씬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선별적으로 봐야 되고 그나마 본다라고 하면 현대 건설기계 정도는 그래도 대형주 정도는 오늘 한 12% 정도 올랐는데 이런 종목들은 선별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현대건설기계는 또 인프라코어 인수를 하니까 그렇죠. 인프라코어가 지금 AI 모멘텀에 묻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같이 또 챙겨갈 수 있는 장점이 또 그렇죠. 있을 것 같습니다. HD 현대건설기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국내 시장에 있었던 뭐
이슈들, 반도체, 우크라 재건, 방산 이런 이야기까지도 함께 나눠봤고 글로벌 시장 트렌드까지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